한국의 장애인 권익문제연구소 김강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발제를 맡은 부분은 장애인 권리협약 비준 이후에 한국 사회의 변화에 대한 내용인데요. 1차 심의를 거쳐서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2014년에 한국은 1차 심의를 받았고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올해 8월에 2차 심의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1차 심의 이후에 한국 사회에서 있었던 변화, 한국 정부의 답변, 그리고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 그리고 시민사회에 제출한 시민사회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내용은 전반적인 내용들을 알겠습니다. 지금은 어떠신가요? 괜찮으신가요? 예, 마이크 설정을 바꿨습니다. 예,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를 하고 제 슬라이드를 보면서 같이 좀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름은 김강원이라고 하고요. 장애인 권익문제연구소 인권정책부 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NGO 보고서연대 워킹그룹 멤버로 1차 심의 때 활동을 했었고요. 2, 3차 병합심의가 올해 예정되어 있는데 2, 3차 병합심의에서는 유엔 CRPD NGO연대 보고서 총괄 부위원장을 맡아서 보고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저는 협약 체결 이후 한국 사회에 있었던 전반적인 변화의 내용들을 준비했고 내용이 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좀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과 한국의 상황을 보면 2008년 12월 11일에 한국은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했지만 선택의정서에는 가입하지 않았고 25조 2호 보험차별 금지 조항도 유보를 했습니다. 한국의 장애인단체의 주도적인 참여로 협약 19조 자립생활 조항과 20조 개인의 이동성, 그리고 제6조 장애 여성 조항을 성안하는 데 큰 기여를 한 것에 대해서 한국의 장애계가 자부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장애 여성 김미연 씨가 2018년에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으로 선출이 됐고 2021년 3월에 부위원장에 당선되면서 현재 일본의 국가보고관을 맡고 있습니다. 1차 심의는 2014년 9월 17일부터 18일까지 있었고 2, 3차 병합 심의는 올해 2022년 8월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CRPD와 관련된 굉장히 긍정적인 기쁜 소식이 있는데요. 선택의정서를 드디어 한국 정부가 비준을 했고요. 그리고 25조 2항 보험차별 금지 조항에 대한 유보 조항을 철회를 했습니다. 그것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고요. 아직 국회 동의는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선택의정서 비준은 국회 동의가 남아있지만 유보 조항은 철회한 것은 바로 효력을 발생을 해서 유엔에 12월 23일에 정부에서 통보를 했습니다. 장애인 권리협약 이후에 한국의 분위기를 좀 말씀드리면 정부 정책의 장애인 권리협약을 구체적으로 반영을 하기 시작을 했고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에 장애인 권리협약을 반영했지만 현실은 아직 좀 미흡한 상황입니다. 정부의 공무원들이 장애인 권리협약에 무지하고 민간 장애인 단체들은 장애인 권리협약을 좋은 투쟁의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하고 있고 또 세미나나 토론회 등이 활발해지고 있기는 하지만 협약의 기본 정신에 대한 이해가 전반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1차 심의 때 유엔에서 권고했던 주요 내용과 정부의 답변 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유엔에서는 한국의 장애인 복지에 관한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법을 검토하고 인권적인 접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할 것을 권고했고 장애 등급 판정 체계를 검토해서 장애인의 특성과 상황, 욕구에 부합하도록 수정해라. 복지 서비스 및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정신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장애인에게 확대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의료적 장애 모델을 수정해서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개편했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라는 것을 실시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탈시설과 자립 지원을
100대 국제과제로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이며 장애인 권익공호기관을 설치해서 장애인 학대 예방과 피해 장애인 사후 지원을 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장애 등급을 1급부터 6급까지 나눠져 있었던 등급을 장애 정도라고 용어로 수정하면서 중증과 경증으로 이원화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장애 등급제는 폐지하지 않고 존치한 상황이고 등급을 단순화했을 뿐이지 이전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한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의료적 관점을 머물고 있고 서비스의 총량이 늘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유리한 사람도 있고 불리한 사람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애인 권익공호기관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예산이나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고 또 권리 차원으로 이 장애인 그 복지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는 장애인 권리보장법이 몇 년째 제정되지 않고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유엔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증언과 독립성 확보를 권고했고 장애 차별 피해자, 차별구제 소송을 한 차별 피해자들의 소송 비용을 감면하라고 권고했고 법무부 장관의 시정명령의 요건을 완화해서 법무부 장관의 시정명령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법관들이 인식을 제고하라는 권고를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는 한 명을 증언했고 차별 시정국을 신설했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그리고 소송 구조 제도라는 것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의 시정명령 제도의 개선을 검토하겠다. 그리고 법관 교육과 장애인 사법 지원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를 보면 장애 차별 사건의 기각률이 매우 높은 편이고 처리 기간이 매우 길어서 장애 당사자들이 차별을 겪었을 때 효과적으로 권리구제를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지만 그 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소송구조제도라는 것은 빈곤층을 위한 일반적인 그 제도이고 장애 차별 피해자를 위한 제도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법무부가 최근에 갑자기 4건의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2, 3차 심의를 염두에 두고 갑자기 시정명령을 한 것에 불과하고 지금까지는 2008년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2021년까지 단 2건에 불과했습니다. 또 유엔에서는 장애인 정책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주류화하고 장애 여성 폭력을 해결하라, 그리고 평생 교육과 여성장애인 지원을 확대하라고 여성장애인에 대한 내용을 권고했고요. 인식제고 캠페인과 권리협약 내용을 홍보하고 교육하라라는 내용, 그리고 대중교통 정책을 점검하고 건축물 접근성 기준을 모든 건축물에 적용할 것, 인터넷과 스마트폰 접근성을 강화할 것, 위험 상황에서 보편적 접근성 및 장애 포괄성을 보장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에서 여성장애인 지원을 중점 과제 중 하나로 채택했고 교육 지원과 출산 비용 지원, 고용 지원, 성폭력, 가족폭력 상담소와 보호시설 등을 설치해서 여성장애인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고요. 장애인식 개선 교육 의무 기관을 확대하고 또 저상버스 운행률을 확대하고 저상버스 도입 시 재정 지원 등으로 이동 편의를 위해서 노력을 했고 또 편의시설 지원센터에서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 제도와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배리어풀 인증 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성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오히려 감소한 상황이고 여성장애인들의 고용률을 보면 20.3%로 비장애 남성이나 여성에 비해서도 현재 미치지 못하고 또 실업률은 7.2%로 전체 남성 4.3%, 여성 3.7%에 비해서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여성장애인의 임금은 임금근로자 평균 소득의 절반 이하에 불과하고 또 성폭력 및 가정폭력 대책도 미흡하고 임신 출산에 편중된 여성장애인 지원이 국한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권리 협약에 대한 교육과 홍보 그리고 훈련 프로그램이 없고 법정 의무교육 이행률이 미흡하며 또 정치인들이 장애 비하 발언들을 아주 자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대형 시설만 바닥 면적 기준으로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시설에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있고 또 시외버스에는 휠체어 접근이 불가하고 지역 간 이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엔에서는 또 대체 의사결정에서 조력 의사결정으로 전환해라. 그리고 사법기관 종사자 훈련 프로그램의 정당한 편의 제공이나 사법 접근권을 포함해라. 그리고 장애인 사법지원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하라고 권고했고, 장애를 이유로 한 자유박탈 조항을 폐지하고 자유로운 사전 동의에 근거한 정신보건 서비스를 제공할 것과 자유박탈 사례를 점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착취, 폭력, 학대를 조사하고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에게 배상할 것, 쉼터를 제공하고 특히 강제노역 사건 조사를 강화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정부는 성년후견 유형 중에서 가장 제약이 많은 성년후견 유형을 보충적으로만 이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후견제도의 문제점을 모니터링하고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법무부 소속 공무원 대상 장애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 수사 시 신뢰관계자 동석, 발달장애인 전담, 수사관 제도, 피해자 조사 가이드라인 배포, 그리고 교정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를 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고, 강제 입원의 요건을 강화하고 입원 적합성 심사위원회를 설치했다. 그리고 절차 보조 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장애인 권익공호기관과 쉼터를 설치했고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부의 답변에 대해서 반박을 하자면 성년후견의 유형 중에서 가장 활용률이 높은 것은 가장 제한이 많은 유형인 성년후견 유형입니다.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정부는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고 추진사항 또한 없습니다. 그리고 경찰관이나 검사, 법관 등 사법기관 종사자들의 장애이해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고 특별히 정신적 장애인들의 사법 접근권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정신병원의 전체 입원율은 거의 변화가 없고 동의 입원이라는 제도를 신설했지만 이것은 강제 입원을 우회하기 위한 제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절차 보조도 시범 사업은 있지만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고 또 경찰에 의한 행정 입원이나 입원 적합성 심사위원회에서 그 대면 심사가 보장되어 있지 않고 또 구제 비율도 굉장히 적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노동착취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2014년에도 신안군에서 염전 지역에서 그 다수의 장애인들이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던 사례가 발견이 되어서 유엔에서도 크게 화제가 되었었는데 얼마 전에 그 같은 지역에서 또다시 비슷한 사건이 발생을 해서 이번 2, 3차 보고서에서도 그 보고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엔의 공고사항을 좀 더 살펴보면 강제불임을 조사하고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라. 그리고 정신장애인들이 그 한국에 입국할 때 입국 거부하는 를 할 수 있는 규정과 장애 이주민에 대한 서비스 제한 규정을 폐지해라. 그리고 탈시설 전략을 개발하고 활동 지원 등 지원 서비스를 대폭 확대해라. 수화 및 점자를 공식 언어로 인정하고 방송물 접근성을 강화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강제불임 시술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그리고 정신장애인 자체를 입국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할 사람이 없는 경우 본인과 타인의 안전확보 차원에서 입국을 금지하는 것이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탈시설 자립 추진 민간 협의체를 발족했고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활동 지원 급여량을 확대했고 부양무제 기준을 완화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화 언어법을 제정하고 점자법을 제정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장애인 시설에서 강제불임 그 사례는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초점을 맞춘 실태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정신장애인의 입국 제한 규정도 여전히 남아있고 자격 제한 규정도 여전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작년에 탈시설 로드맵을 발표를 했는데 계획을 20년이나 그 기간을 두고 있고 자립지원 전략이 구체적이지 않고 또 다양한 그 시설의 유형 중에서 장애인 거주 시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 지원 급여량에는 큰 변화가 없으며 정신적 장애인들은 활동 지원에 있어서 매우 불리한 상황에 있습니다. 유엔에서는 장애아동의 양육 지원과 장애아동 권리 보장의 법적 근거를 제공할 것, 종합적 정책을 이행할 것을 권고했고 통합교육의 효과성을 연구해서 시행하라. 통합교육과 정당한 편의 제공 노력을 확대하고 교사와 교직원 연수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고 정신적 장애인의 보험 가입 제한 조항을 삭제할 것과
그 장애인권리협약 제25조 2항 유보를 철회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적용 제외 및 보호작업장을 폐지하고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효과적으로 시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정부는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 장애아동 발달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통합교육 협력 모형 개발을 위한 정다운 학교 운영 및 확대, 통합교육 실행 가이드북 개발, 편의시설 확대, 특수교육 보조 인력 등을 운영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법 개정을 통해서 보험가입 제한 조항을 삭제했고, 그래서 협약 제25조 제2항의 유보 철회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적용제의 인가 기준을 강화하고 보호작업장을 일반 경쟁 고용 사업장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하고 또 의무 고용률이 증가되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자면 어린이집에 특수교사와 장애 영유아 보육교사가 없는 상황이고요. 특수교사와 특수교육 보조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상법을 개정해서 그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보험가입을 제한했던 조항을 폐지한 그런 변화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장애인권리협약 25조 제2항도 역시 유보로 처리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적용 제외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요. 임금이 그 장애인 근로자들 임금이 월평균 37만 5천 원에 불과하고 또 보호작업장의 평균 임금이 43만 9천 원에 불과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5.7%는 10만 원도 안 되는 임금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공공 부분과 민간 부분이 여전히 의무 고용률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유엔에서는 장애 등급 및 가족 구성원 소득 재산이 아닌 장애 당사자의 특성이나 상황 욕구에 따른 최저생계비 지원을 권고했고 선출직에 장애인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과 투표권, 피선거권 제한 조항을 폐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마라케시 조약을 비준하고 세분화된 통계 수집과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데이터를 제공하라는 권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정책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충분한 인력과 재정을 제공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정부는 장애연금 및 장애수당을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고 장애 유형을 고려한 선거 정보의 제공과 선거 편의 제공, 장애인 후보자 추천 정당의 보조금 지급, 그리고 마라케시 조약 비준 및 발표, 장애 유형 문항을 추가한 인구 총조사 및 정기적인 장애인 현황과 실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전문분과위원회를 신설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인적 물적 자원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살펴보고 전체적으로 총평을 내리자면 장애권리협약을 비준하고 또 1차 심의를 하면서 상당히 많은 변화를 가져온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는 부인할 수 없는 그 정부 정책의 방향 그리고 기조가 장애인의 권리를 중심으로 수립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정말 흔들림 없는 기준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특히 정부 정책에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고 또 반영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인권정책 종합계획이라든지 기타 다양한 그 정부의 정책에 있어서 장애인 권리 협약을 근거 법률로 삼으면서 여러 또 정책을 만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제가 이 사진에도 그 장애인 권리 협약을 가지고 민간 단체들이 했던 여러 가지 활동들을 좀 담아 보았는데요. 민간 차원의 활동에 굉장히 많은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또 협약에서 제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장애인 인권의 목표들이 그 민간 차원의 인권 활동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목표가 되고 있고 또 민간 보고서 연대를 출범하고 민간 보고서를 작성하고 1차 심의에 현장 참여했던 경험이나 그리고 2, 3차 병합 심의를 대비해서 민간 보고서 연대를 만들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또 유엔의 위원을 초청해서 토론회를 하는 등으로 많은 활력을 또 주고 있습니다. 또 이행을 촉구하는 각종 활동이나 교육, 또 집회 및 시위에서 또 협약을 언급하는 등으로 시민사회에 많은 활력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협약의 정신과 취지에 대해서 아직도 이해가 좀 부족한 상황이고요. 민간과 정부의 공이 좀 부족합니다. 특히 협약 12조와 관련된 장애인의 법적 능력에 관한 이해가 좀 충분치 못하고 또 정당한 편의 제공이라고 한국에서 쓰고 있는 리저너블 어코모데이션에 대한 이해나 또 사법적 접근에 대한 이해 등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또 정부 정책을 위반하는 공무원들이나 사법기관의 공무원들이 협약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협약에서 천명하고 있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가시화되고 있지는 않고 부분적인 변화에만 그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년 후견 제도를 의사결정 지원 제도로 전환하라든지 또 탈시설과 지역사회 자립이라든지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탈원화 등으로 좀 전체로 큰 그 패러다임의 변화들은 매우 필요한 상황이나 그 협약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 활발히 또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협약을 비준한 것으로만은 충분하지 않다.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토론하고 협약 이행을 위해서 민간과 공공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고 특히 장애인 단체 등 민간 단체들이 창의적이고 또 역동적으로 협약의 정신을 이뤄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簡単に自己紹介させていただきますが、私の方はですね、全国権利擁護支援ネットワークの副代表を務めさせていただいております。第1セッションで発表されました福島先生、第3セッションで質問される田辺さんと、共同でですね、副代表の方を務めさせていただいております。で、私自身はですね、ここに書いてありますように、萩長門青年貢献支援センターテトテというですね、法人を運営しておりまして、萩長門青年貢献センターというですね、法人貢献をする、組織と合わせて、運営しております。テトテというのがですね、この手と手を合わせて、共に歩んでいこうという意味でですね、付けさせていただいた名前です。はい、それでは質問の方に入らせていただきます。まずは、国家人権委員会についてなんですけども、韓国においてはですね、2002年4月1日から、国家人権委員会が発足しているということで、障害者権利条約の批准以前からですね、障害者の政策に関しては積極的に取り組んで来られた国であるというふうに理解しております。しかしながら先ほどのお話でですね、国家人権委員会の独立性確保について問題があるというお話がありました。もともとがですね、司法、立法、行政等からですね、独立した組織として業務を遂行するということで設立されたはずのですね、国家人権委員会というのがですね、そこにおいて独立性の確保が問題になっているということは、具体的にどういった点が課題であるのかということをお聞きしたいというのが一つと、またその課題の克服のためにですね、どのような対策を考えられているのかというのが質問になります。また合わせましてですね、独立したその人権委員会のような組織がまだ日本ではありませんので、今後ですね、新たにその人権委員会というのを日本で設けなければいけないと考えております。先人である韓国の側からですね、日本に対してアドバイスできることがありましたら、いただきたいと思っております。で、次の質問はですね、貢献制度ですね、青年貢献制度についてなんですけども、国連の方からはですね、代行の意思決定ですね、代行決定から支援付きの意思決定の転換が勧告されております。そのことに対して韓国側はですね、最も制約の多い青年貢献類型を補充的に利用するようにしてですね、また今後、この制度の問題点をモニタリングして改善するというふうに回答したとのことですが、問題点としては、まだ依然として青年貢献類型が 80% 以上であるということで、あまり改善が見られていないようでございます。このような改善が見られない要因がどこにあるとお考えなのかという点と合わせまして、青年貢献制度の改善に関してですね、現在の韓国での理論状況や
法改正の動向などについて教えていただきたいと思っております。また、青年後見類型についてはですね、資格制限などの結核条項があるとお聞きしました。第一セッションの話でもですね、結核条項の話が出ましたが、こういったその結核条項の撤廃がなかなか進まない要因というのがどこにあるとお考えなのか、という点と合わせまして、その結核条項の撤廃に関して、現在の韓国での議論状況や法改正の動向などについて教えていただきたいというふうに考えております。で、長くなって申し訳ありませんが、最後の質問ですが、強制不妊についてです。日本においてではですね、旧優生保護法というのがございまして、これは1996年に撤廃されているんですけども、2019年頃からですかね、この法律が憲法に違反するという内容のですね、違憲判決が裁判所の方から出されるようになりました。これを受けてですね、政府の方も一時金を支給する法律を制定して、旧優生保護法に基づく不妊手術等を受けた方に対して、かなり不十分な内容ではありますが、一時金を支給するということを決定いたしました。先ほどのお話で、韓国の方では、今なお障害者施設等でですね、強制不妊の事例があるというような問題点が指摘されておりますが、そういったその権利侵害回復のためにですね、訴訟等の動きがないのかというところが最後のご質問になります。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야마구치 변호사님, 좋은 질문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아는 대로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그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신 점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뭐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가 있고 또 인권위원회에서 또 여러 가지 의미 있는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권위원회가 뭐 전체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라든지 뭐 시민사회로부터 아주 좀 질타를 받고 있다든지 뭐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인권위원회가 여러모로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독립성과 관련해서는 법률상으로 독립된 기관인 것은 맞습니다. 법률상으로 독립된 기관이지만 하지만 완전히 그 운영이나 활동에 있어서 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다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한국의 법원은 그 국가인권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인권위원회 구성원들 중에도 일반 행정공무원들이 아주 다수 포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독립성 문제는 과거에 국제기구를 통해서도 질타를 받았던 적이 있어요.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 그 ICC라고 하는 곳에서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부분을 등급 보류 결정을 내려서 좀 망신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인권위원회 인권위원들의 구성을 보면 그 국회가 선출하는 4명, 대통령이 지명하는 4명, 그리고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이 또 지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권에 따라서 위원장이 달라지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수 정권이나 진보 정권에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 자체의 색깔이 좀 달라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회의 어떤 그 지속적으로 유엔에서도 그렇고 인권위원회 좀 충원이 좀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는데 인원도 좀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진정사건 처리 기간도 굉장히 길고 그런 상황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인권위원회 직원들, 조사관들의 구성을 좀 보면 시민사회 활동가 출신도 있지만 또 상당수가 또 변호사, 법률가 출신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공무원이나 또 변호사 출신들이 인권위원회에 또 다수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활동이나 권고가 좀 경직되고 또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기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향후 인권위원회를 하기 위한 또 제언을 말씀하셨는데 오늘 제 발제 내용하고도 좀 이어지는 내용인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좀 실정법에 매몰되지 않아요. 국내법에 매몰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권위원회는 국제인권법에 기반을 해서 근거를 두고 설립된 곳이기 때문에 국제인권규약에 기반해서 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국내법이
국제인권법에 비해서 특히 장애인 권리역에 비해서 여러모로 많이 부족하고 개선할 것이 많은 것이 그 현실인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자꾸 국내법을 기반으로 권고를 내리고 또 그 진정을 넣은 것을 기각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고 인권위원회가 또 국제인권법이나 기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이것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새로 인권위원회를 만든다고 하면 국제인권법과 국제인권 기준에 기초해서 활동을 하고 또 유엔 차원의 어떤 권리구제라든지 유엔 차원의 활동과 이렇게 충분하게 그 연결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 그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 사건을 처리하는 그런 그 일종의 민원 처리를 하는 기관처럼 너무 이렇게 좀 편중되어 있습니다. 진정 사건은 굉장히 많은데 인권위원이나 조사관들의 수가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처리 기간도 길고 조사관들이 어떤 의미 있는 결정이나 어떤 권고를 내리기보다 그 밀려드는 진정 사건을 처리하기 굉장히 바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도 지역사무소가 있기는 한데 지역사무소가 매우 규모가 작습니다. 인원수도 적고 설치되어 있는 지역도 적기 때문에 지역 차원에서도 인권위원회를 좀 많이 만들어서 활성화시켜서 지역사무소들이 진정 사건들을 좀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 차원의 국가인권위원회는 어떤 담론이나 패러다임 차원의 큰 의미 있는 결정들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어떤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년 의견 제도에 대해서 또 질문을 하셨는데요. 네, 성년 의견 그 제도가 개선되고 있지 않은 요인이나 또 현재 논의사항이나 법 개정 동향 등을 질문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성년 후견 제도에 대해서 한마디로 관심이 좀 부족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가도 이 성년 후견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도 그렇겠지만 의사결정 지원 제도에 대한 이해나 또 성년 후견 제도가 뭔가 문제가 있다, 개선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자체를 정부에서 먼저 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또 후견 법인이나 또 법원 등은 사실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좀 급선무지 또 역시 마찬가지로 피성년 후견인, 피후견인들의 인권 문제를 깊이 있게 고민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피후견인, 후견인이 선임된 당사자가 또 문제 제기를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성년 후견 제도로 인한 피해 사례를 찾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위원회나 인권활동가 등 장애인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또 나서야 되고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를 삼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현재는 가정법원에서 이 후견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후견 의사결정 지원청 같은 좀 별도의 어떤 전담 기구가 생긴다고 하면 후견 업무도 좀 활성화되고 또 피후견인의 권익을 위한 그런 일들도 같이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격 제한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는 아직도 개선의 움직임이 좀 없는 상황이고